반반 교수는 좁은 연구실에서 시간과 공간의 무거운 압력 아래 짓눌린 조각상처럼 앉아 있었다. 주변을 둘러싼 고대의 문서 더미들은 과거의 먼지 쌓인 기억을 지키는 말없는 감시탑처럼 솟아 있었다. 방의 구석에서 수명을 다해가는 낡은 에어컨이 도시를 채찍질하는 그 숨막히는 더위의 파도에 패배를 선언하듯 쉰 목소리로 마른 헐떡임을 내뱉고 있었다. 창밖 하늘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맑은 푸른색이 아니었다. 먼지와 매연, 열 복사로 뒤덮인 흐린 병든 노란 비드로 물들어 있었다. 반 교수는 컴퓨터 화면에 깜빡이는 빛의 점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점들은 수백만 광년 떨어진 먼 은하들을 상징하고 있었다. 고요하고 고립되어 있으며 도달할 수 없는 존재들. 그는 차 한 모금을 마셨으나 차는 이미 식어 금속 같은 맛을 입안에 남겼다. 그의 생각은 더위로 뒤틀린 회색 콘크리트 벽 너머로 뻗어나가 우주의 무한한 공허 속으로 흘러갔다. 이는 공포스럽고 동시에 매혹적인 감각이었다. 마치 자신도 그 별들 사이로 떠밀려가며 우주의 속삭임을 듣는 듯했다. 이 속삭임들은 영혼을 떨리게 하는 신비로 가득 차 있었으며 인류를 상상력의 경계 너머로 사건 지평선의 깊숙한 곳으로 초대하는 듯했다. 그의 마음은 1929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에드윈 허블이 인류의 우주적 위치를 근본적으로 바꾼 그 전환점으로 그 이전의 우주는 정지된 영원하고 변함없는 무대로 상상되었다. 그러나 허블은 망원경의 렌즈를 통해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냈다. 모든 것이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다. 먼 은하들을 관찰하며 그들의 빛이 원래 색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수백만 년의 여정 끝에 그 빛은 지치고 쇠약해진 상태로 우리에게 도달했다. 스펙트럼의 붉은 끝으로 조용히 미끄러지며 이 적색 편의는 단순한 물리적 현상이 아니었다. 우주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길고 슬픈 작별 인사였다. 먼 불꽃을 지켜보는 것을 상상해보라. 밝고 생생하게 타오르는 대신 흐린 붉은 빛으로 변하며 무한한 안개 속으로 사라지면서 보상할 수 없는 상실감을 남기는 것을. 반 교수는 우주를 모든 방향으로 늘어나는 거대한 고무막처럼 상상했다. 은하들은 우주 안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진짜 문제는 우리와 그들 사이의 공간 자체가 팽창하는 것이었다. 이 팽창은 결코 느리지 않았다. 허블은 은하가 멀수록 우리로부터의 도주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는 이별의 잔인한 비례였다. 과학계에서 허블 법칙으로 알려진 이 원리는 우주의 팽창을 측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였다. 그러나 2025년의 데이터, 제임스 웹과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부터 온 최근 측정값들은 이 문제의 깊은 불안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팽창 속도를 결정하는 그 유명한 상수, 지역 측정에서 초당 70에서 73km 사이를 오가며 우주의 시작부터 오는 메아리들은 초당 약 67km 정도의 수치를 속삭였다. 이 불일치, 허블 긴장으로 불리는 그 거대한 우주적 수수께끼를 더욱 깊게 만들었다. 마치 우주가 완벽히 이해되는 것을 저항하며 암흑 물질이나 암흑 에너지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본성에 대한 단서를 숨기는 듯했다. 최근 2025년 아타카마 우주학 망원경, ACT의 최종 데이터와 강력 렌즈화된 쾌사 연구는 이 긴장을 더욱 날카롭게 하며 우주의 모델을 재고할 필요성을 암시하고 있었다. 이는 새로운 물리학의 가능성을 가리키며 우주의 팽창이 우리가 아는 법칙을 초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손바닥을 나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아래 거리에서 지나가는 차량들의 가벼운 진동을 느꼈다. 이 우주에는 빛조차 우리를 넘어설 수 없는 보이지 않지만 절대적인 경계가 있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지평선. 약 465억 광년 반경의 이 경계는 물리적 실제의 끝자락이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의미였다. 그 방대한 거리의 은하에서 빛나는 문명이 싹트고 전체 은하를 수십억 별의 에너지로 밝힌다 해도 그 빛은 결코 우리에게 도달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아래로 빠르게 흐르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위로 달리는 여행자에 비유할 수 있었다. 에스컬레이터의 속도가 너무 빨라 여행자가 아무리 애써도 실제는 그로부터 끊임없이 멀어졌다. 2025년의 추정치에 따르면 관측 가능한 우주의 반경은 여전히 약 465억 광년으로 우주의 팽창이 빛의 속도를 초월하는 영역을 드러내고 있었다.
2025년의 최근 연구들, 특히 암흑에너지 분광 장치, DESI, 로부터 온 데이터들은 이 신비로운 힘의 세기가 시간에 따라 약해질 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의 빛을 비추었다. DESI의 3년 데이터 분석은 암흑에너지가 우주상수로 여겨지던 기존 가정을 뒤집으며 시간에 따라 진화할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만약 암흑에너지가 고정적이지 않다면 우주는 무한 팽창으로 흩어지는 대신 어쩌면 언젠가 느려지거나 멈추고 심지어 스스로 붕괴하여 재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순환적 우주 개념은 반 교수의 영혼 속 깊은 우울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다. 어쩌면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의 씨앗을 품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우주적 관점은 반 교수 내면의 무거운 고독감을 지우기에는 부족했다. 외부 문명들의 침묵은 그들의 부재 때문이 아니라 우주가 우리를 적극적으로 고립시키기 때문일 수 있었다. 알려진 은하들의 98%가 이미 우리의 도달 범위 밖으로 나가 있었다. 망원경으로 보는 그 장엄한 구조들은 실제로 과거의 유령에 불과했다. 수십억 년 전, 아직 우리의 지평선 안에 있을 때 방출된 빛이었다. 오늘날 그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엘리코 페르미의 그 유명한 질문이 그의 마음에 메아리 쳤다. 모두 어디에 있는가? 만약 우주가 생명으로 가득하다면 왜 우리는 단 한 번의 소리도 듣지 못하는가? 프랭크 드레이크의 방정식은 수천 개의 문명이 존재해야 한다고 말했으나 우주의 팽창이 우리를 서로로부터 떼어놓고 있었다. 2025년의 학술 토론들은 이 침묵을 대여과기 이론으로 설명했다. 어쩌면 문명들은 별간 여행을 할 만큼 발전하기 전에 스스로 만든 위기 아래에서 무너지는 것일 수 있다. 또는 우주가 생존을 위해 숨는 것이 필수인 어두운 숲일지도 모른다. 이 어두운 숲가설은 외계 문명들이 풍부하게 존재하지만 공포로 인해 침묵하고 숨는다는 아이디어로 페르미 역설에 대한 무서운 해답을 제시했다. 대여과기 개념은 로빈 헨슨에 의해 제안된 것으로 생명에서 초지능 문명으로 가는 길에 거의 극복 불가능한 장벽이 있음을 암시하며 이는 인류가 아직 그 장벽을 넘지 못했음을 상기시켰다. 이러한 이론들은 우주의 고요함을 더 깊은 신비로 만들며 우리의 존재가 우연인지 필연인지에 대한 호기심을 자아냈다. 반 교수는 눈을 화면에서 떼고 방 안에 숨막히는 공기에 집중했다. 인류로서 우리는 끊임없이 좁아지는 빛의 거품 속에서 살고 있었다. 먼 미래, 약 1조 5천억 년 후, 밤하늘은 공포스러운 공허로 뒤덮일 것이다. 우리 은하와 이웃 은하들 외의 모든 빛의 점들이 사라질 것이다. 그때의 천문학자들 만약 아직 존재한다면 위로 올려다보며 고독하고 어두운 우주를 볼 것이며 한때 하늘이 수조 개의 은하로 빛났다는 사실을 모를 것이다. 이는 루돌프 클라우지우스가 이론화한 우주의 열사였다. 모든 것이 식고 무질서가 승리하는 그 최종적 침묵. 최근 이론들은 열사의 불가피성을 제고하며 암흑에너지가 진화하면 우주가 다른 운명을 맞을 수 있음을 제안했으나 여전히 우주의 궁극적 운명은 에너지의 사용 가능성이 사라지는 상태로 향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는 우주의 엔트로피 증가를 강조하며 질서에서 혼돈으로의 불가역적 전환을 상기시켰다. 거리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경적 소리가 반 교수를 이 우주적 꿈에서 끌어냈다. 그는 자신의 푸른 행성에 가혹한 현실로 돌아왔다. 우주가 차갑고 빈 어둠으로 팽창하는 동안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인 지구는 열병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었다. 얼마나 비극적인 역설인가. 위에서는 공간이 희박해지고 아래에서는 모든 것이 서로를 압박하고 있었다. 유럽의 동료로부터 온 메시지를 열었다. 데이터들은 그의 가슴에 바늘처럼 꽂혔다. 포르투갈에서 온도계가 47도를 가리켰다. 스페인에서 수천 명이 열파로 목숨을 잃었다. 프랑스의 자랑스러운 상징 에펠탑조차 그 거대한 금속 몸체가 팽창하고 변형되며 더위 아래 굴복하고 있었다. 2025년 데이터들은 이 해가 기록된 가장 뜨거운 해 중 하나임을 증명했다. 세계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도 이상 상승했다. 일본에서는 지난 세기 가장 뜨거운 여름을 겪고 있었다. 2025년 7월은 1898년 이래 가장 뜨거운 달로 기록되었으며 평균 기온이 1991에서 2020년 평균보다 2.26도 높았다. 8월 5일에는 하루 만에 두 번의 최고 온도 기록을 세웠다. 41.6도에서 41.8도로
반 교수는 창가로 걸어가 아래의 혼란스러운 교통을 내려다보았다. 수천 대의 자동차가 독성가스를 뿜으며 강철 괴물처럼 기어가고 있었다. 건물 외벽에 매달린 에어컨들이 이기적으로 내부의 열기를 빨아들여 외부로 뱉어내고 있었다. 도시는 거대한 금속 그릴처럼 달아오르고 있었다. 콘크리트와 아스팔트가 열기를 가두며 도시 열섬이라 불리는 그 무자비한 순환을 키우고 있었다.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에어컨이 많을수록 더위가 심해진다. 만약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일부 지역에서 여름 온도가 60도에 도달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이는 사형 선고였다. 그 수준에서 생물체의 단백질들이 구조적으로 붕괴, 즉 변성되기 시작할 것이다. 아스팔트가 발미돼서 녹고 전력망이 냉방 수요 아래 무너질 것이다. 지구가 지옥으로 변할 때 사람들은 어디로 도망칠까? 어쩌면 태양광선으로부터 도망치는 쥐처럼 지하로 숨어들어 인공돔 속에서 생존을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삶일까? 아니면 공포 속에서 벌이는 생존 투쟁일까? 우주의 팽창은 자연의 법칙,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그러나 지구의 온난화는 인류가 스스로 쓴 비극이었다. 별들이 우리로부터 멀어지는데 슬퍼하면서 우리는 자신의 집을 불태우고 있었다. 자원에 대한 탐욕이 우리를 이 취약한 행성에서 일시적인 손님이라는 사실을 잊게 만들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기후 위기를 페르미 역설의 축소판으로 보았다. 문명들이 자원을 잘못 사용해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이다. 어쩌면 우주의 침묵의 이유가 이거일 수 있다. 반 교수는 이 두 이야기 사이의 기이한 연결을 느꼈다. 은하들의 소멸과 지구의 생태계 붕괴. 둘 다 동일한 끝, 즉 절대적 고독으로 이어졌다. 하나는 우주 팽창에 넘을 수 없는 거리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둥지를 파괴하는 종이 불타는 사막 한가운데 홀로 남는 때문이었다. 피곤한 눈으로 벽의 별 지도를 바라보았다. 그 은하들의 빛은 여전히 우리에게 도달하고 있었다. 빛은 인내심 있는 증인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그 마지막 빛을 받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지구는 높은 열병에 불타고 있었다. 이는 문학적 비유가 아니라 생물학적 사실이었다. 행성은 병원체에 저항하려 애쓰고 있었으나 고통스러운 점은 그 병원체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다. 우리의 야망과 파괴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미래는 60도 열파 아래의 영원한 침묵으로 구성될 것이다. 반 교수는 컴퓨터 화면을 껐다. 어둠이 방을 채웠고 창에서 스며든 가로등의 희미한 빛만 남았다. 465억 광년 떨어진 은하에서 누군가 같은 슬픔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까? 그들도 뜨거운 더위와 싸우고 있을까? 아니면 팽창의 공허 속에 이미 사라졌을까? 우주는 너무 크고 지구는 너무 작다. 우주의 거대함은 우리에게 겸손을, 지구의 작음은 책임을 가르쳐야 한다. 도망치는 은하들을 멈출 수는 없으나 이 행성이 지옥으로 변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에어컨의 헐떡임이 멈췄다. 전력망이 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침묵에 잠겼다. 방의 온도가 초단위로 상승하기 시작했다. 반 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평선에 병든 붉은 빛이 은하들의 적색 편의와 융합되는 것을 상상했다. 하나는 자연의 법칙, 다른 하나는 우리의 실수였다. 땀방울이 이마에서 흘러내리며 반 교수는 마지막 희망의 조각에 매달렸다. 어쩌면 암흑 에너지의 약화에 대한 그 새로운 데이터들이 출구일 수 있다. 우주가 스스로를 갱신할 수 있다면 우리도 자신과 세계를 치유할 수 있다. 밤이 깊어지는데 더위는 줄지 않았다. 도시가 열병 속에서 깨어있으려 애쓰는 동안 우주는 조용히 팽창을 계속했다. 인류는 지능과 취약함으로 이 두 절벽 사이에 서서 진짜 끝이 오기 전에 출구를 찾고 있었다. 교수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잔에 손을 뻗었다. 물은 미지근했으나 목구멍의 불길을 조금이나마 가라앉혔다. 그의 마음은 열지평선 개념에 사로잡혔다. 어쩌면 문명에도 도덕적 임계점이 있을까? 온도가 생물학적 한계를 넘을 때 공감도 물처럼 증발할까? 사람들은 마지막 시원함 한 모금을 위해 서로를 찢을까?
2025년 보고서들은 상승하는 온도가 사회적 갈등과 범죄를 촉발한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었다. 더위는 몸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문명의 기반을 녹이고 있었다. 그는 학생들에게 항상 말하던 그 유명한 비유를 떠올렸다. 우주의 팽창은 오븐 속 포도 케이크가 부풀어 오르는 것과 비슷하다. 포도들, 즉 은하들이 서로 멀어지는 것은 그 사이의 반죽이 팽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류의 성장 욕망은 이 반죽을 독성 효모로 부풀렸다. 대기, 그 얇은 보호막을 거대한 온실로 바꿔놓았다. 태양광을 가두어 불의 칼로 바꿔놓았다.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행성을 두꺼운 담요처럼 감싸고 있었다. 연구 책상으로 돌아와 먼지 쌓인 종이들 사이에서 낡은 기후 그래프를 찾았다. 붉은 선이 어둠 속에서 조용한 비명처럼 수직으로 솟아 있었다. 과학자들은 이를 양성 피드백 순환이라 불렀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이름인가. 긍정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극지방의 얼음이 녹을수록 지구는 태양광을 반사하는 거울을 잃고 더 많은 열을 흡수했다. 더 많은 열은 더 빠른 용해를 의미했다. 시베리아의 영구동토가 녹을수록 수천 년 동안 갇혀있던 거대한 메탄 저장소가 대기로 방출되었다. 지구는 단순히 더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옛 에너지 저장소를 소모하며 스스로를 태우고 있었다. 눈을 감자 바다가 끓고 산호초가 하얀 수중묘지로 변하는 장면이 떠올랐다. 열대 우림, 행성의 폐, 마르며 거대한 횃불로 변했다. 생명을 주는 모든 것이 이제 숨막히는 연기를 뿜어냈다. 이는 생명의 역전이었다.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은 더 이상 비소리나 바람의 시원함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들에게 외부는 특수 보호복으로만 나갈 수 있는 치명적 영역이었다. 사회계층은 더 이상 재산이 아니라 소유한 온도 정도로 측정되었다. 부자들은 인공냉각 속에서 보호받는 삶을 살며 가난한 사람들은 주석 오두막에서 오븐 같은 더위 아래에서 숨을 헐떡였다. 반 교수의 가슴에 무거운 통증이 스멀스멀 피어났다. 이는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무력감의 깊은 공허였다. 평생을 수백만 광년 떨어진 별들을 이해하는 데 바쳤으나 발밑의 땅이 미끄러져 가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우주 팽창은 우주 이웃들을 훔치고 지구온난화는 우리 자신을 훔쳤다. 물질과 에너지는 같은 동전의 양면이었다. 질량은 무한한 힘으로 변할 수 있으나 통제되지 않으면 그 힘이 자신의 원천을 소모한다. 인류는 이 빛나는 문명을 건설하기 위해 지하의 고대 생명 유적, 화석 연료를 착취했다. 그러나 지불한 대가는 태양이 생명 원천에서 집행자로 변하는 그 끝없는 여름이었다. 방의 온도가 40도를 넘었다. 반 교수의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화면에서 본 그 붉은 은하들이 방 안에서 떠도는 유령으로 변했다. 마치 은하들도 마른 잎처럼 불에 던져진 듯했다. 시인들은 우리가 별먼지라고 했으나 반 교수는 이제 다른 생각을 했다. 우리는 끝의 증인이다. 힘겹게 일어나 냉장고로 가서 따뜻해진 물병을 꺼냈다. 병목에 닿는 그 가벼운 시원함이 순간적인 안도를 주었다. 그러나 이 작은 구원은 비용이 있었다. 그 시원함을 만들기 위해 외부 대기에 더 많은 열이 주입되었다. 개인적 구원 노력조차 행성을 더 상처 입혔다. 얼마나 잔인한 역설인가. 생존을 위해 파괴를 가속화하고 있었다. 벽에 기대어 바닥에 주저앉았다. 밤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지구의 팽창을 들었다. 건물들이 열 압력으로 삐걱거리고 도시가 신음하는 소리를. 지구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었다. 60도에 도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세포 속 단백질들이 삶은 달걀처럼 굽고 피가 걸쭉해지며 심장은 몸을 식히기 위해 미친 듯이 뛰다 지쳐 멈출 것이다. 이는 부드러운 죽음이 아니었다. 스스로 만든 오븐 속에서 천천히 구워지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이 깊은 어둠 속에서 반 교수의 마음에 기이한 빛이 스쳤다. 우주가 팽창하며 우리를 떼어놓고 지구가 더위로 우리를 시험한다면 어쩌면 진짜 교훈은 존재의 가치를 깨닫는 것일 수 있다. 너무 멀리, 너무 먼 미래를 바라보고 축적에 집중하며 지금 이 순간을 존엄하게 사는 것을 잊었다. 은하들이 지평선 너머로 도망치고
우리는 그들을 결코 따라잡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우리는 서로를 가지고 있다. 이 호흡, 얼마나 무겁고 뜨거운가 해도 여전히 은혜이다. 인간적 유대, 공유된 고통에 대한 공감. 팽창하지 않고 증발하지 않는 유일한 것. 구석의 낡은 배터리 라디오에 손을 뻗었다. 다이얼을 돌려 전자기 잡음 사이에서 인간 목소리를 찾았다. 잠시 후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냉방센터가 용량을 초과했습니다. 물을 공유하세요. 서로를 지지하세요. 소리는 고독했으나 생명이 여전히 저항한다는 증거였다. 인류는 모든 실수와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결을 시도하고 있었다. 반 교수는 피곤한 미소로 눈을 감았다. 어쩌면 끝은 큰 폭발이 아니라 존엄한 작별의 기회를 주는 느린 소멸일 수 있다. 더위가 계속 상승했다. 반 교수는 호흡을 늦췄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공포는 더위에 녹아 맑은 수용만 남았다. 창밖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으나 이는 희망의 빛이 아니라 새로운 뜨거운 순환의 시작이었다. 태양은 영양주는 아버지에서 무자비한 폭군으로 변했다. 그의 마음에서 도망치는 은하들의 붉은 빛과 불타는 도시의 붉은 빛이 섞였다. 우리는 두 거대한 절벽의 가장자리에 서 있었다. 하나는 자연의 장엄한 법칙, 다른 하나는 인간의 작지만 파괴적인 실수. 둘 다 절대적 침묵을 잉태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 침묵 속에서 맥박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자신의 맥박, 외부 감시자들의 맥박, 그리고 어쩌면 불타는 행성의 마지막 저항 맥박. 빛이 인내심 있는 증인이라면 희망은 그 빛에 팽창하지 않는 부분이다. 의식을 그 열광에 맡기기 직전 그는 생각했다. 희망은 여기, 이 숨막히는 방에 숨을 헐떡이지만 여전히 갈망하는 인류의 심장에 있다. 새벽의 하얀 빛이 창에서 스며들어 반 교수의 움직이지 않는 몸을 감쌌다. 그것을 불타는 행성 한가운데 빛의 조각상으로 바꾸었다. 이는 끝이었다. 어쩌면 새로운 시작. 태양, 한때 생명을 주는 고대 금빛 인장, 이제 하늘 한가운데 빛나는 집행자의 도끼로 변했다. 반 교수는 의식의 가장자리에 매달린 그 반쯤 기절한 꿈에서 폐를 태우는 호흡으로 깨어났다. 새벽의 하얀 빛이 창 유리에서 스며들며 은총처럼이 아니라 피부를 벗기려는 면도날처럼 방에 닿았다. 눈꺼풀을 여는 것이 마른 땅을 둘로 쪼개는 만큼 힘들었다. 그의 몸은 자신의 내열과 외부 지옥 사이에 낀 전장이었다. 땀방울은 더 이상 피부에서 흘러내리지 않았다. 표면에 나오자마자 증발하며 하얀 소금 자국을 남겼다. 반 교수는 책상 위의 마른 잉크통을 바라보았다. 생각들도 그 잉크처럼 무거워져 유동성을 잃었다. 마음속의 거대한 은하들, 별무리들, 우주 팽창 이론들이 이제 단순한 예열 단위로 변했다. 지식은 더 이상 힘이 아니었다. 지식은 단지 얼마나 빨리 사라질지 계산하는 불길한 자였다. 일어나려 하자 관절에서 마른 소리가 났다. 방의 벽들이 며칠 동안 빨아들인 열을 이제 복사 오븐처럼 뱉어내고 있었다. 벽지의 모서리가 말려 올라가 이 더위로부터 도망치려는 듯 콘크리트 품에서 스스로를 놓아버렸다. 반 교수는 비틀거리며 복도로 나갔다. 건물 안의 침묵은 버려진 사원의 침묵 같았다. 그러나 이는 경외로운 침묵이 아니라 산소가 없어진 생물의 마지막 발버둥 후의 무거운 말없음이었다. 이우델라라 부인의 문 앞에서 멈췄다. 문 아래로 스며나오는 그 무겁고 달콤한 냄새가 죽음이 이 더위에서 얼마나 빠르고 뻔뻔한지 상기시켰다. 한때 피아노 수업을 하던 그 우아한 여인의 손가락들은 이제 이 뜨거운 침묵 속에서 영원히 굳어있을 터였다. 반 교수는 문을 두드릴까 생각했으나 손을 들 힘조차 없었다. 게다가 죽은 이를 깨우는 것이 살아있는 이를 이 지옥으로 초대하는 것보다 더 큰 자비가 아닐까? 계단을 내려가며 난간의 금속이 손을 태웠다. 도시가 밖에서 환영처럼 떨리고 있었다. 아스팔트가 녹아 검게 변하고 건물들이 열 압력으로 팽창하며 서로 기대는 그 디스토피아적 풍경은 화가의 악몽 같았다. 사회계층 간의 격차가 이제 눈에 보이는 증기층으로 분리되었다.
아래 골짜기 깊숙이 차가운 요새들이 솟아있었다. 부자들이 지하 깊숙이 거대한 액체 질소 탱크로 공급되는 인공빙하에서 사는 그 보호된 성체들. 그들에게 계절은 여전히 존재했다. 그들에게 눈은 옛 이야기 속 전설이 아니라 매일 아침창에 내리는 안락의 지표였다. 반 교수는 거리에 발을 디디자 공기의 무게가 가슴에 망치처럼 내리쳤다. 공기는 더 이상 호흡할 가스 혼합물이 아니라 목구멍 아래로 흐르는 녹은 납 같았다. 그림자조차 뜨거웠다. 사람들은 건물 처마 아래 벽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태양의 시선에서 도망치면 생존할 수 있다는 헛된 희망에 매달리며 눈빛의 활기가 꺼지고 동물적 생존 본능, 그 둔하고 어두운 굶주림으로 대체되었다. 길가에서 녹슨 수도관 머리 앞에 모인 사람 무리를 보았다. 관에서 떨어지는 한 방울 한 방울이 다이아몬드만큼 귀했다. 아이 하나가 구리관 아래에 손바닥을 대고 떨며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물은 땅에 떨어지기 전에 공중에서 증발하는 듯했다. 아이는 울지 않았다. 몸에 눈물을 만들 만큼의 수분조차 남지 않았다. 반 교수는 주머니 속 마지막 수분 정제를 아이에게 주려 했으나 손가락이 주머니로 가지 않았다. 이는 육체적 무능이 아니라 영혼이 그 과도한 더위에서 쪼그라드는 것이었다. 공감은 실내 온도가 50도를 넘을 때 증발하는 첫 번째 인간적 감정이었다. 그의 마음이 다시 하늘로, 그 도망치는 은하들로 흘러갔다. 우주의 팽창과 지구의 온난화 사이에 그 무서운 평행을 생각했다. 모든 것이 서로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다. 은하들은 서로로부터,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분자들은 자신의 결합으로부터. 이는 우주적 용해였다. 더위는 질서의 가장 큰 적이었다. 혼란이 증가할수록 구조가 붕괴한다. 기억들, 법칙들, 사랑들이 그 무자비한 무질서 속에서 녹아 사라진다. 물질은 에너지의 가장 농축된 형태였으나 이제 그 에너지가 통제 없이 풀려나 자신의 용기, 즉 세계를 태우고 있었다. 반 교수는 도시 중심의 낡은 도서관으로 계속 걸었다. 어쩌면 마지막으로 지식의 시원함에 피난하고 싶었다. 도서관의 거대한 돌벽들은 외부 지옥에 저항하는 마지막 요새 중 하나였다. 안으로 들어서자 먼지 쌓인 선반들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이 순간적인 평화를 주었다. 책들의 냄새, 옛 종이, 가죽, 시간, 공기 중에 그 탄 냄새를 누르고 있었다. 그러나 선반들은 비어 있었다. 사람들은 마지막 날들의 더워서가 아니라 더위는 이미 과도했다. 어쩌면 무언가를 파괴하는 뒤틀린 힘의 감각으로 책들을 태웠을 것이다. 아니면 단어들이 이 새로운 세계에서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까? 가장 깊숙한 천문학 선반에 도달했다. 그곳의 표지가 다른 한 권의 책이 있었다. 손을 책 위에 올렸다. 별들의 생애 주기. 별의 죽음은 거대한 폭발이나 조용한 붕괴로 일어난다. 인류는 둘 다 겪고 있었다. 시끄러운 파괴와 조용한 마름. 바로 그때 도서관의 그림자에서 한 인물이 나타났다. 옛 동료 아리스 박사였다. 남자의 눈이 움푹 패이고 피부가 양피지처럼 마른 상태였다. 아리스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반, 왔군. 하늘에 그 붉은 빛을 봤나? 은하들은 단순히 도망치는 게 아니야. 마치 우리를 버리는 듯해. 우주는 이 추악함을 보지 않기 위해 커튼을 치는 거지. 반 교수는 선반에 기대었다. 우리는 스스로 만든 열역학적 함정 속에 갇힌 거야, 아리스. 팽창은 밖에서, 수축은 우리 마음 속에서. 온도가 오를수록 영혼의 부피가 줄어들지. 아리스는 쓰라린 웃음으로 답했다. 밖에서 폭발 소리가 들렸다. 아마 압력 탱크나 과열된 변압기가 터진 듯했다. 그러나 소리는 도서관의 무거운 침묵 속에 묻혔다. 반 교수는 아리스의 손에 쥔 작은 유리병을 보았다. 안에 한 줌의 얼음 조각이 있었다. 녹지 않기 위해 특수 절연으로 보호된 빛나는 불가능한 보물. 이걸 어디서 구했나? 반 교수가 속삭이듯 물었다. 마지막이야, 아리스가 말했다. 지구의 마지막 결정화된 차가움일 수 있어?
이걸 마시지 않을 거야. 반, 지켜볼 거야. 고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기체로의 전환을. 물질의 이 최종 항복을 관찰할 거야. 이는 우리 역사의 요약이야. 두 남자는 그 작은 얼음 조각을 성스러운 유물처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외부 태양의 폭정, 사람들의 굶주림, 은하들의 도망이 중요성을 잃었다. 오직 그 작고 투명한 큐브 속 순수함만 남았다. 그러나 얼음은 절연의 작은 균열로 스며든 교활한 더위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한 방울의 물이 병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방울은 인류가 흘리지 못한 마지막 눈물이었다. 반 교수는 그 순간 깨달았다. 비극은 죽음만이 아니라 죽으면서도 무언가를 계속 소비하는 것임을. 그 얼음 조각이 녹으면서도 외부에 미세한 에너지를 주고 있었다. 생존이 자연에 대한 범죄로 변했다. 아리스, 반 교수가 병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모든 것이 에너지로 변한다면 적어도 이 마지막 에너지가 의미를 지니게 하자. 공포가 아니라 호기심으로 끝나게. 아리스가 병뚜껑을 열었다. 안에 차가운 공기가 도서관의 뜨거운 대기와 만나 작은 안개 구름을 만들었다. 반 교수는 손을 그 안개에 뻗었다. 손끝에 느껴지는 그 짧고 날카로운 시원함이 그에게 어린 시절, 겨울 아침,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떠올리게 했다. 기억은 더위가 도달하지 못하는 유일한 피난처였다. 그러나 기억도 뇌 속 뉴런의 전기적 춤이었고 그 춤은 단백질들이 익기 시작할 때 끝날 것이다. 태양이 도서관의 높은 창에서 더 가파른 각도로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빛이 선반의 먼지를 금빛 먼지로 바꾸며 반 교수와 아리스는 서로를 보지 않고 나란히 앉았다. 두 늙은 별 관찰자들, 이제 자신의 태양 아래에서 원자 더미로 변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반 교수는 마음속으로 그 복잡한 방정식을 마지막으로 세웠다. 질량과 에너지. 둘 다 같은 동전의 면이었다. 어쩌면 이 거대한 더위가 인류의 물질적 형태에서 벗어나 순수한 에너지로 빛의 광선으로 변하는 데 필요한 최종 5분일 수 있다. 고통은 이 변화에 저항하는 몸의 외침이었다. 저항을 멈추면 어쩌면 그 도망치는 은하들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밖의 소음이 커졌다. 사람들의 비명이 이제 멜로디로 변했다. 단조롭고 고주파의 절망적인 노래. 도시가 불타고 있었다. 건물 유리들이 열로 터지며 거리에 크리스탈 비를 뿌렸다. 반 교수는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붉은 은하들의 자리를 하얀 공허가 차지했다. 그 공허에는 더위도 차가움도 없었다. 오직 존재의 순수하고 무중력한 평화. 가네, 아리스, 그는 속삭였다. 그러나 아리스는 답하지 않았다. 손의 병이 바닥에 떨어졌고 안에 물은 이미 증발했다. 반 교수는 친구의 무생명 몸을 보며 슬픔조차 느끼지 않았다. 단지 일종의 질투. 아리스가 이 끝을 그보다 몇 초 앞서 껴안았다. 반 교수의 의식이 그 마지막 열파와 함께 물결치기 시작했다. 창에서 들어오는 빛이 이제 모든 것을 덮었다. 더 이상 도서관, 책들, 아리스를 볼 수 없었다. 오직 백색. 그리고 그 백색 속에서 우주의 가장 처음 폭발의 메아리를 들었다. 모든 것이 폭발로 시작했고 모든 것이 불타오름으로 끝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끝이 아니었다. 에너지의 형태 변화였다. 팽창하는 우주의 가장 끝에서, 어딘가에서, 어쩌면 이 더위가 언젠가 식고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뿌릴 것이다. 반 교수는 이 생각에 매달렸다. 자신의 탄소가 언젠가 다른 별의 심장에서나 아이의 눈동자에서 다시 생명을 얻을 가능성에. 온도가 절대 한계에 도달했을 때 반 교수의 심장이 마지막으로 뛰었다. 이 고동은 불타는 행성의 중심에서 오는 메아리 같았다. 그리고 나서 침묵. 그러나 이번 침묵은 말없는 죽음이 아니라 우주의 그 무한하고 평화로운 교향곡의 일부였다. 빛이 모든 것을 삼켰다. 도시, 사람들, 고통과 꿈들. 모두 그 거대한 백색 속에서 녹아 하나의 점으로 합쳐졌다. 태양은 더 이상 죽은 행성 위에서가 아니라
새로운 별먼지의 자궁에서 빛났다. 우주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침묵에 잠겼다. 모든 것이 있어야 할 대로 처음으로 빛으로 돌아갔다. 반 교수의 펜은 이제 공기가 아니라 액화된 슬픔을 호흡하고 있었다. 도서관의 그 고대 가죽 덮인 선반들에서 솟는 냄새가 인류가 쌓은 모든 지식, 잉크, 노력의 마지막 애원처럼 코를 태웠다. 아리스의 무생명 몸이 옆 의자에 조각상처럼 앉아 있었다. 평화롭고 완성되었으며 이제 이 지옥의 일부가 되지 않은 침묵으로 반 교수는 친구의 손에서 떨어진 빈 유리병을 보았다. 안에 물은 이미 증발했고 그 불가능한 시원함에서 남은 것은 병 표면에서 떨리는 열파뿐이었다. 온도는 더 이상 측정 단위가 아니었다. 절대 군주로 변했다. 반 교수는 피부 위를 스멀스멀 기는 그 교활한 통증을 느꼈다. 마치 수천 개의 작은 바늘이 동시에 모공으로 스며들어 단백질들을, 결합들을, 그를 반으로 만드는 그 복잡한 생물학적 구조를 풀려 애쓰는 듯했다. 그러나 이는 육체적 파괴만이 아니었다. 이는 물질의 본질로의 귀환이었다. 마음속에서 한때 종이에 옮겼던 그 복잡한 수학적 실제들이 떠올랐다. 물질의 질량이 실제로 갇힌 거대한 힘이라는 것, 그 질량이 적절한 열쇠를 기다리는 에너지 저장소라는 것을 생각했다. 이제 태양이 그 열쇠를 지구의 심장에 꽂아 돌리고 있었다. 도서관 천장의 유리 패널 중 하나가 팽창의 무자비한 압력에 견디지 못하고 큰 소리를 내며 터졌다. 아래로 쏟아지는 유리 파편들이 다이아몬드 알처럼 공중에서 떠다니며 바닥에 떨어졌으나 떨어지자마자 도서관 바닥의 카페트 위 이미 연기를 피우기 시작한 것을 보았다. 불은 밖에서가 아니라 모든 곳에 있었다. 물질 속에 그 숨겨진 불이 밖으로 새어나오고 있었다. 반 교수는 손을 내려다보았다. 떨리지 않았다. 어쩌면 신경 끝이 이미 이 강렬한 더위 아래에서 임무를 포기했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군. 그는 중얼거렸다. 목소리는 마른 잎의 바스락거린 만큼 희미했다. 소비하며 살았고 소비되며 간다. 순간적으로 수천 년 전 산시인의 시구가 떠올랐다. 모든 것이 불에서 왔고 불로 돌아간다는 그 옛 예언. 이제 이 예언이 실험실 정밀도로 실현되고 있었다. 반 교수는 의식의 가장자리에서 맴도는 그 마지막 철학적 조각에 매달렸다. 모든 것이 에너지로 변한다면 아무것도 진짜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단지 형태가 바뀔 뿐. 아리스의 생각들, 반 교수의 기억들, 도서관의 그 무가치한 필사본들. 모두 이제 보이지 않는 진동으로 변해 우주의 무한 공허로 퍼질 것이다. 어쩌면 수십억 년 후, 먼 은하에서 이 열파가 싣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호기심의 첫 불꽃을 지필 것이다. 눈을 감았으나 어둠이 오지 않았다. 눈꺼풀 뒤의 모세혈관들이 외부의 눈부신 백색 빛으로 빛났다. 지구는 이제 검정과 흰색, 그림자와 빛의 자리가 바뀐 곳이었다. 순간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눈 덮인 겨울날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느꼈던 그 얼어붙는 추위. 그때 추위는 적처럼 느껴졌으나 이제 그는 이해했다. 추위가 생명의 본질이었다. 생명은 더위의 좁고 까다로운 범위에서 붙잡을 수 있는 기적이었다. 그리고 그 범위는 이제 닫혔다. 도서관 선반 중 하나에서 아마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의 작품에서 떨어진 한 장의 페이지가 상승하는 뜨거운 공기 흐름으로 공중에서 춤추기 시작했다. 페이지가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그 강렬한 더위의 영향으로 갑자기 불타올랐다. 순간적인 밝은 주황빛, 그리고 회색재 구름. 반 교수는 그 재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보았다. 공포는 깊은 감탄으로 바뀌었다. 자연의 이 거대하고 멈출 수 없는 장엄함 앞에서 인간의 오만은 얼마나 초라한가. 그는 생각했다. 우주가 스스로를 관찰하는 눈이다. 그리고 이제 우주는 눈을 쉬게 하기 위해 감는다. 의식이 녹는 빙산처럼 천천히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시간 개념이 구부러졌다. 초가 세기만큼 길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반 교수는 더 이상 자신의 몸을 느끼지 않았다. 마치 방 안 공기와 불타는 책들의 연기와 태양의 뜨거운 광선들과 합쳐진 듯했다.
자아감각은 그 거대한 오븐에서 증발하는 마지막 방울이었다. 밖에 그 무서운 소음, 건물들의 붕괴, 바다들의 마지막 비명, 대기의 불타오름, 이제 그에게 자장가처럼 들렸다.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 속에서 끝나는 것을 느꼈다. 물질의 무겁고 지친 짐에서 벗어나 순수한 빛 광선으로 변하는 그 가벼움. 이는 비극이 아니었다. 이는 해방이었다. 마지막 호흡을 시도했으나 폐는 이미 숫덩이였다. 그럼에도 그 마지막 순간 마음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팽창하는 우주의 가장 끝에서 도망치는 은하들 사이의 작은 푸른 점. 어쩌면 그곳은 여전히 차갑다. 어쩌면 거기서 누군가 별을 보며 질문을 한다. 반 교수는 그 상상의 푸른 점에 인사를 보냈다. 온도가 절대 한계에 도달했을 때 반 교수의 마음이 마지막 섬광으로 밝아졌다. 이는 전구가 터지기 직전의 가장 밝은 순간 같았다. 그 순간 질량과 에너지, 생명과 죽음, 시작과 끝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을 깨달았다. 오직 무한한 변화만 있을 뿐. 그리고 그는 이 변화의 가장 장엄한 장면에서 주인공이었다. 빛이 모든 것을 삼켰다. 도서관, 도시, 대륙들, 기억들. 모두 그 백색, 순수하고 조용한 무한 속에서 녹아 하나의 점으로 합쳐졌다. 태양은 죽은 행성 위에서가 아니라 새로운 별먼지의 자궁에서 빛났다. 우주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침묵에 잠겼다. 모든 것이 있어야 할 대로 처음으로 빛으로 돌아갔다.